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로 인사드리다가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윤율입니다. 현장 경험을 살려 진중하고 진실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영상수보회의에서 막말로 혐오를 부추기는 분열 정치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다 구출된 한국인 여성이 정부가 철수를 권고하는 말리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긴급 군함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비로 귀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사태를 종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4개 발전소 사장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블랙리스트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기, 일산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3기 신도시! 김현미!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보도합니다. 버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임금 상승을 위한 요금 인상이 관건인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달라 파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기념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2년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 2년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막말로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한 대목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오늘은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일성은 정치권 비판이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생중계된 영상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막말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도 지적했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자 비하 표현을 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색깔론으로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당당히 걸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라는 표현 대신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오히려 사태를 확산시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이 분열과 배제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태를 확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히려 분열을 재생산하고 국민 혐오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는 혹시나 했던 국민을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리는 내부자들의 뒷담화 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분열과 배제의 정치가 국민 대립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초래된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가 국민을 갈라놓고 청와대 회동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의 1:1 회담 제안에 청와대는 먼저 여야 5당 회담을 하고
나중에 단독 회담을 하자는 수정 제안을 내놨습니다. 황 대표는 거절했습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3자 회담이든 5자 회담이든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한국당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전국 타결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예, 누가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가 청와대와 야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닷새 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할 텐데 이건 얻어맞으러 오는 것이다. 즉 얻어맞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표가 온다면 눈을 마주치지도 말고 돌아서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건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야무야 깔아뭉개고 그리고 5.18 행사 때 여기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오겠어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으려고. 유 이사장은 황 대표가 광주에 오면 눈을 마주치지 말고 말도 붙이지 않으며 악수를 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제된 분노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39주기의 광주의 분노는 굉장히 절제된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말씀입니다. 광주 시민들 소중한 분들이고 또 다 잘 판단하셔서 한국당은 유시민 표 정치에 비루하고 슬픈 자화상이라며 진영 논리 뒤에 숨어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의 새 원내대표로 유성엽 의원이 선출됐는데 취임 일성이 더 이상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의 존재감을 되찾겠다는 어쩌면 당연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화당의 도움이 절실한 민주당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의석수 확대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점도 민주당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보도에 김복은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에 뽑힌 3선의 유성엽 의원은 평화당의 존재감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던 평화당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경제까지 망쳤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경제를 더 망쳤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과의 제3지대 신당 창당 구상도 밝혔습니다. 제3지대 신당은 필수 불가결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정의당과 다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지 않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금의 선거제 개혁안은 부결해야 한다고 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되돌리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적인 원내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그 상징적인 조치로서 사법개혁특위 사보임을 원상 복귀하겠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손학규 대표 사퇴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무책임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고 창당 정신을 온전히 구현해낼 총선 승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책임 정치 실천 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모레 열리는 원내대표 선거가 손 대표 거취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아프리카 무장 세력에 납치되었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한국인 여성은 억류 도중 학대는 받지 않아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급적 가지 말라고 한 곳 여러 곳을 다녔고 특히 철수를 권고한 말리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됐던 정부의 귀국 비용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치됐던 40대 한국인 여성 A씨는 우리 정부가 정한 여행 적색 경보, 되도록 여행을 하지 말라는 지역을 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유럽을 떠나 지난 1월 모로코에 도착한 뒤
세네갈과 말리, 부르키나파소를 지나 베냉으로 가던 중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 유의와 자제, 철수 권고 지역이 상당합니다. 특히 말리는 무장단체 세력이 강한 곳으로 납치될 경우 구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프랑스군 구출 작전도 말리로 가기 전에 긴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A씨가 이를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권법에는 흑색 경보가 내려진 여행 금지 지역 외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프랑스에선 작전 중 희생된 군인 애도와 함께 여행 금지를 무시한 자국민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Que le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iffuse régulièrement doit être respecté intégralement. A씨는 치료를 마치는 대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는 귀국 비용 지원은 없을 전망입니다. 가족과 연락이 됐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좀 더 정밀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검찰이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에 따라 수사단이 꾸려진 지 45일 만이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 사유로 든 것은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이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입니다. 특수강간 등 과거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성범죄 부분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른다며 혐의 부인에 나서면서 증거인멸 등 영장 발부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중천 진짜 모르세요? 별장 가신 적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진짜 모르시나요? 검찰이 범죄 사실에 포함시킨 뇌물 액수는 1억 6천여만 원. 건설업자 윤 씨와 성접대 피해 여성 이모 씨 사이에 금전 분쟁에 개입해 이 씨가 얻은 1억 원의 제3자 뇌물 등입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받은 명절 떡값과 그림 외에 다른 사업과 최 모 씨로부터 받은 3천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건설업자 윤 씨를 상대로 7차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뇌물 수사엔 진전이 있었지만 성범죄 의혹 규명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로 특정한 피해 주장 여성이 돌연 자신이 아닐 수 있다며 말을 바꾸면서 진술 신빙성 문제가 재차 불거질 우려 때문입니다. 수사단 발족 45일 만에 구속 수사 승부수를 던진 만큼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검찰이 최근 손석희 JTBC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수사를 제대로 하라며 보완 지시를 한 바 있는데 경찰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 회의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정권 눈치 보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두고 경찰 내부가 갑론을박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찰 업무용 내부망에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쓴 충남 지역 경찰서의 한 경위는 손석희 사건에 민변 출신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딸이 틀고 들어앉아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손 대표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가 손 대표의 배임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회의에 사시 출신 경찰관 3명뿐 아니라 민변 출신 이모 변호사도 참석한 것을 비판한 겁니다. 해당 경위는 수사권을 가져온다고 민변에 물어보고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냐며 경찰 고위층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3,000건이 넘었습니다. 찬반 댓글도 줄을 이었습니다. 공감한다거나 법무관실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 등이 궁금하다며 동의하는 입장도 있지만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수세에 몰린 검찰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눈에 띕니다.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JTBC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곧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버스 노조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국비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의 임금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간접적인 지원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준공영제 확대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김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업을 예고한 버스 노조 지도부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근종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노조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환승 비용에 중앙정부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직후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국비로 버스업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인프라 확충과 광역교통 활성화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은 임금 지원을 2년으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점차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측은 내일 의견을 모아서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대구 지역 버스 노조는 사용자 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결국 버스 요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이른바 준공영제로 버스 회사를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경우라도 만만치 않은 논란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 대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경기도는 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올리게 됩니까? 당장 올리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는요, 이게 올릴 때 올리더라도 서울과 인천이 같이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인천도 같이 요금을 올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환승 할인 때문입니다. 예. 수도권 환승 할인 요금제를 같이 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을 놔두고 경기도 혼자 올릴 수는 없다는 논리죠.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본다면요, 만약에 경기도만 200원을 올리게 되면 이 서울이나 인천은 요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서도 지금보다 더 돈을 나눠받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물론 서울시는 사후 정산을 통해서 더 들어온 돈을 경기도에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경기도로서는 경기도민의 돈으로 이 서울이나 인천의 배를 불리울 수도 있다 이러는 게 탐탁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민선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과 인천의 그 부담을 나눠 가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달리 서울이나 인천은 버스 요금을 당장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은요, 경기도와 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이 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이 노조가 원하는 것을 서울과 인천은 어느 정도 수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버스 회사 상당 부분이 민간 회사여서 정부 도움이 추가로 필요한 경기도와는 달리 서울과 인천은 거의 준공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자, 거기다가 이 서울시는 또 지난해부터 버스 기사 인력을 300명 이상 추가로 채용했고 운행 횟수도 줄여서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이미 주 52시간제를 거의 적용해 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90%가량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도 요금 인상이 시급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얘기처럼 모든 버스 회사들을 준공영제로 운영하면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 준공영제라는 것이요, 이 각각의 버스 회사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정부가 걷어서 다시 회사들에게 배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자가 나지 않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존해 줍니다. 한마디로 정부 재정을 풀어서 대중교통 회사들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예. 자, 취지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돈입니다. 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이 지난해에만 5,4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상당하군요. 예. 자, 한국교통연구원은 전국에 준공영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조 3,433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결국 이만큼을 시민의 주머니에서 부담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예산으로 부담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이제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해야 하는지 이런 의문도 들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서 청와대에 대한 본격 수사는 제동이 걸린 바 있는데요. 이 검찰이 비슷한 구조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 초기 일괄 사표를 낸 4개 발전소 사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과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어떻게 될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의 전 사장이었던 장모 씨가 검찰청사에 출석했습니다. 발전소 사장 사퇴하실 때 압박 받으셨습니까? 장 씨는 지난 2017년 9월 돌연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장 씨뿐 아니라 전 정부 때 임명된 4개 발전소 사장들은 같은 시기 사직서를 제출했고 곧바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1년 4개월에서 2년 2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4명의 사장들은 당시 산자부 국장급 인사의 연락을 받고 면담한 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해당 국장이 현재 재외공간에 파견 중이어서 일단 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당시 사표를 받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 사장들은 현재 구체적 진술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시대에 따라서 사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막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검찰은 자료 확보와 산자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사표를 받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이은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윗성 규명이라는 난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당분간 중단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거듭 삼성 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건데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삼성 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나온 후에 제재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 에피스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4조 5천억 원가량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까지 권고했습니다. 삼성 바이오 측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제재를 멈춰달라고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행정법원 판단에 이어 오늘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삼성 바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 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수긍한 겁니다. 증선위 측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선위가 이번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삼성 바이오가 제기한 1심 행정법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 효력은 중단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전 조폭 사이에 벌어진 흉기 살인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범행 당시 모습을 보니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또 주저없이 태연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범행을 벌인 사람은 범행 당일 추가 살해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앞에서 마주친 두 남성. 이야기를 나누며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서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공격합니다. 범행을 마친 남성은 흉기를 든 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남성과 마주친 목격자들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뒷걸음질을 치며 혼비백산에 도망칩니다. 놀랐죠. 제가 봤을 때도 숨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틀 전 폭력조 직원 출신 56살 정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58살 한모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정 씨는 평소 한 씨와 가까웠던 강모 씨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운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강 씨를 찾아갔지만 강 씨가 미리 대피해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범행 4시간 전인 오전 10시 50분쯤엔 중랑구에 사는 내연녀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112 신고를 했습니다. 이빨 좀 나왔더라고요. 경찰은 정 씨가 수년 전 성인 오락실 입건 싸움에서 한 씨 등에 밀린 뒤 앙금이 생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월요일 월셋방에서 짐을 빼는 등 신변을 정리하며 범행을 준비했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충북 제천의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제품 양산을 앞두고 원료를 시험 생산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과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화학물질의 누출을 막기 위한 거품이 가득합니다. 소방관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자생내 공장이 아니고 옆에 지금 폭발하면서 끝난 거고 저 사무실과 함께. 오늘 낮 2시 반쯤 충북 제천시의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8살 이모 씨가 숨지고 40대와 50대 근로자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폭발은 건물 1층 작업실에서 반응기 시범 운전을 하다가 발생했습니다. 반응기는 화학물질을 결합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이 공장은 OLED 디스플레이의 재료와 정밀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사고는 나트륨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트륨은 알칼리성 금속 원소로 누출될 경우 공기나 물과 반응해 폭발합니다.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소방이나 비서서 같이 좀 감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청주에서는 달리던 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내부로 파편이 튀면서 17명이 다쳤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뒷바퀴 덮개가 뻥 뚫렸습니다. 차 안에서 밖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차 유리창도 모두 깨졌고 유리 파편은 버스 뒷좌석 쪽 여기저기에 나뒹굽니다. 뒷바퀴는 중간에 찢겨 타이어 속에 있던 철선이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청주시청 앞 도로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의 왼쪽 뒷바퀴 타이어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버스 일부가 파열되고 유리창 등이 깨지면서 여고생 1명이 다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모두 1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불량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어를 언제 구입한 거고 또 어디에서 구입하고 이런 건 다 확인이 돼야 돼서 경찰은 조만간 버스 운전기사와 버스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 정비 불량 등 과실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아기나 유아들의 식품은 이렇게 패키지부터 다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이나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져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겉모습만 믿고 구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상당수 영유아 식품이 성인용과 같은 성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트륨과 당을 어른 기준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눈속임이 벌어지는 걸까요? 소비자탐사대 송무빈 기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영유아 식품은 분유와 이유식, 과자 등 다양합니다. 부모들은 영유아용 식품은 다를 거라 생각해 믿고 먹입니다. 아이들 위주로 나온 거랑 그냥 거기에 맞춰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몇 개월 이상 된 아이에게 먹이라는 권장 섭취 연령 표시가 없고 판매원도 잘 모릅니다. 몇 살부터는 말이 없어가지고. 돌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지났어요? 네, 돌은 지났어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상당수 제품이 영유아용 또는 섭취 권장 연령 표시가 없습니다. 아이가 먹는 분유입니다. 생후 12개월 이후부터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옆에 똑같이 아이가 먹는 스낵은 권장 연령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 영유아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살균과 멸균 과정 등 까다로운 제조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영유아용 표기와 섭취 권장 연령도 표시해야 합니다. 정리가 된 거예요. 영유아 기준에 맞게 제조하고 그렇게 표방을 한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런데 업체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힘들자 영유아용 식품 인정을 포기하고 일반 식품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겉모양만 영유아용처럼 만들고 성분 기준 등은 성인용에 맞춰진 게 많은데 영유아는 나트륨과 당 일일 섭취 권장량이 성인의 절반 수준이어서 이들 식품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2배 이상으로 많은 거죠.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과 그로 인한 만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 권장 연령을 표시해줘야 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가 영유아 과자 30개를 조사한 결과 섭취 권장 연령을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전화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선 모양만 영유아용인 식품을 먹여도 되는지 답답한 상황. 어른 기준인지도 사실 몰랐어요. 당연히 그 함유량 같은 것들도 그 아이들이 먹는 나이대에 맞는 그 적정 양으로 표시가 돼야지. 하지만 업체 측은 영유아 제품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맞추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과자를 만들 때 전 공정을 다 멸균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영유아 회사들은 다 해당되는 상황이고 결국 일부 업체의 꼼수 마케팅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애기 그림 있거나 누가 봐도 애기 메이커잖아요. 애기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적정 연령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이런 표기가 정확히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한국 경제 실험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코스피 지수도 2070선으로 주저앉아서 2000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도 2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놨는데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시장은 또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29포인트 내린 2079.01로 장을 마쳐 4개월여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가깝게 급락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에 투자 심리가 움츠러든 겁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5원 급등해 1187.5원에 마감했습니다. 종가가 1180원을 넘은 건 2년 4개월 만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고폭 상승입니다. 대외 신인도가 크게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1,200원 터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200원대 이상에서도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이미 수출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국책 연구기관 KDI는 5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2달 연속 경기 부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수출 둔화로 투자와 생산이 여전히 위축돼 있다는 겁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의 수출도 1년 전보다 6.4%나 줄어들었습니다. 장기화됐을 경우 전반적으로 세계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 경기 또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짙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최근 휴대폰 신제품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 5G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벌써 40만 명을 넘어섰다는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역대 최고 수준의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값 주고 휴대폰 산 사람 분통 터지는 상황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권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휴대폰 매장 밀집 지역. 평일 낮인데도 손님이 적지 않습니다. 공시 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최신 5G 폰을 살 수 있다는 소문에 모인 것입니다. 모두 불법 보조금입니다. 20만 원 그냥 할인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마 변경될 거예요. 방통에서 또 난리 치잖아요. 온라인은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한 최신 기종은 공짜 폰을 넘어 고객에게 오히려 현금을 주고 단말기를 제공하더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휴대폰을 구매해봤습니다. 출고가 139만 원대인 단말기를 3분의 1 가격인 43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12만 5천 원짜리 요금제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공시보조금 54만 6천 원을 감안하면 42만 원이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된 셈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의 특별 마케팅이 개인 소비자들에게까지 불법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력하겠다는 말뿐입니다. 불법 보조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방통위하고 좀 더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좀 안정화되도록.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기다려온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혼란과 허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경기도 일산과 운정 신도시 주민들이 며칠 전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왜 서울 집값 잡는데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느냐, 이 주장이죠. 정부가 3기 신도시에 혜택을 몰아준다는 불만들인데 이 불붙은 신도시 민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3기 신도시! 김현미! 신도시 지정 즉각! 어제 오후 파주시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열악한 교통 사정을 호소합니다. 왜 여기 길이 막혀서 맨날 저는 명절 때 꼴찌로 가야 합니까? 저 명절 때 모두 가족들 식사할 때 가고 싶습니다. 청와대 게시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홈페이지에도 성토가 쏟아집니다. 사뿐사 엄마가 겨우야 변들이 와서 집을 하나 샀거나 장만했는데 이게 저기 집이 또 수천 채가 더 나온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창릉은 일산과 운정보다 서울에 가까운 데다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고양선 건설까지 약속해 지역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일산과 운정 신도시 주민들은 오는 18일에도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2차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서울 집값이 10년 전과 비교해 16.5% 뛸 동안 일산은 7%, 파주는 11%가 떨어졌습니다. 쌓였던 상대적 박탈감도 민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이거 신도시가 들어오면은 윤정이나 일산이나 피해를 엄청 봐요. 집값이 완전 떨어질 터지요. 신도시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 도시 개발 계획은 도심의 과밀 해소를 위한 인구 분산 체계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분당과 일산 등 5곳의 1기 신도시에 이어 판교와 동탄 등 12개 지역에 2기 신도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2기 신도시 중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된 곳은 2곳뿐. 전체 개발 진행률은 52%에 그칩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서울 강남 집값이 꿈틀대자 3기 신도시 계획을 한 달 앞당겨 마무리 지었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또 3기 신도시에 첨단 산업과 기업 유치 등을 약속했지만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 같은 것들이 좀 과다하게 잡혀 있고 지금의 토지 공급 시스템으로 기업 유치가 원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주민들 갈등 해결만큼이나 큰 숙제는 또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25km 떨어진 다마시. 인구가 팽창하던 50년 전 꿈의 신도시라 불리며 들어섰지만 지금은 인구 감소로 유령 도시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신도시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3기 신도시는 1, 2기 신도시의 배신이다! 배신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주택 정책도 정책이지만 정부가 당장 신도시 민심을 달랠 묘안은 있는 걸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도심에 동물들이 출몰해서 시민들을 놀래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
2m에 이르는 공작새 한 마리가 나타나서 주차장을 활보하는가 하면 또 100m 가까이 하늘을 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시간 만에 붙잡힌 공작새는 주인 품으로 돌아는 갔는데 어쩌다가 도심에 공작새가 출몰한 건지 성민혁 기자입니다. 머리부터 꽁지까지 2m쯤 되는 공작새 한 마리가 아스팔트 위를 사뿐사뿐 걸어 다닙니다. 야, 이 주차장 들어가 어떡해. 잠시 뒤 아파트 5층 위로 올라간 공작새.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망으로 잡아보려 하지만 순식간에 도망칩니다. 우아한 날개짓으로 80여 미터를 날더니 바로 옆동 3층 난간에 안착합니다. 공작새가 나는 걸 처음 알았죠. 공작새가 나는 거 몰라가지고 아이들도 막 소리 지르고 다 쫓아가고 어른들도 공작새가 저렇게 날아다니냐 막 이러면. 구조대원들이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조심스레 접근해 단숨에 포획망을 휘두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공작새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2차례 시도 끝에 1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저희가 랜턴을 비추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시야를 분산을 시키고 뜰채가 오는 것을 좀 둔감하게 하려고 이제. 구조된 공작새는 이곳 소방서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오늘 아침 주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새는 지난 9일 경기도 부천의 한 개인 농장에서 망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어제 광주 광산구에선 왕복 10차선 도로에 어미오리와 새끼오리 14마리가 길을 건너는 동안 도로가 임시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더운 여름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일부 회사에서 콜비즈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덕분에 반바지 차림의 출퇴근 남성들이 늘었죠. 그런데 올해는 허벅지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반바지가 더 짧아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 지난주. 서울 도심가를 누비는 남성들의 바지가 짧아졌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짧아졌습니다. 기존 반바지 무릎선에서 한 뼘 정도 더 올라간 이른바 마이크로 쇼츠. 올봄 유명 해외 브랜드 패션쇼에서도 등장했고 국내의 아이돌 스타가 착용한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도 있어서 좋고 긴 바지 입는 것보다 시원해서 입었습니다. 짧은 만큼 레저용으로 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허벅지를 드러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길이지만 동양인의 신체 사이즈에 되레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무릎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이 프로포션, 다리 프로포션 기장감이 조금 더 시원하게 보여줌으로써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신발. 흰색 계통의 스니커즈나 로퍼, 발목 양말이 적합하다는데 샌들은 포멀한 팬츠에는 샌들은 조금 테러리스트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더위 따라 개성 따라 짧아진 반바지. 올여름 남성의 각선미가 더욱 당당해집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유세장에서 부시 후보가 뉴욕타임스 기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통령 후보 체니에게 말합니다. 예, 물론 마이크가 켜 있는 줄 모르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주워 담기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사고는 가끔 있습니다. 2011년 미불 정상회담에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거짓말쟁이라고 욕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맞장구를 쳤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꺼진 마이크도 다시 보자는 말이 나올 법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일까요?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죠.
2016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투표장에서 마치 야당 원내대표 같은 말을 했다가 들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될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예, 방금 보신 이 장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관료들이 정권 말기라도 된 것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집권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뒷담화에 공무원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무리하게 강행시킨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공무원 탓을 하느냐는 겁니다. 정부 여당의 남 탓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니죠. 경제와 고용 사정이 나쁜 것은 10년 전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낱낱이 전 정권 탓이라고 하고 20대 지지율이 낮은 것 역시 전 정권에서 교육을 잘못 받은 탓이라는 특이한 해석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취업난에 좌절하는 젊은이들은 투정이나 부리는 철부지로 몰아붙이고 장노년층은 할 일 없어 산에 나가는 존재라고 한 청와대 고위 관료의 말 역시 듣기가 거북합니다. 집권당과 청와대는 국정 전반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표를 모아준 유권자들의 뜻일 겁니다. 그러나 아직 2년밖에 안 된 정부가 매사에 남 탓만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왜 이 정부를 뽑았는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5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공무원 때문에였습니다. 오늘 밤 사이 비가 살짝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곳곳에 비는 내리지만 건조함을 해소시키지는 못해서 대기는 계속 메마르겠고요.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아침엔 선선하고 낮 동안에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 14도, 광주 16도, 대구 15도, 울산 16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의성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와 경상 해안, 전남 동부 남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경상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는 7월 하순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